두 번째 방식, 비교 방식인데요. 이 비교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중추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교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나 임대료를 평가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가장 높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 방식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근데 비교 방식은 100% 계산 문제로만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로만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가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30초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꼭 득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원리도 간단하고 공부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다. 이게 보시고 요거만큼은 점수를 따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비준 가격, 비준 가격이라 하는데요. 어떻게 비준 가격을 구하는가? 거래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례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있겠죠.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 부동산 가격, 사례 가격에 사정 보정에서 산정되는 사정 보정치 곱하고 시점 수정의 결과 산정되는 시점 수정치도 곱해주고 또 지역 요인을 비교해서 산정되는 지역 요인 비교치도 곱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해서 산정되는 개별 요인 비교치까지도 다 곱해줍니다. 이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해요. 그럼 이제 간편 퀴즈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선택하여 그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을 말한다.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거래 사례를 선택해 가지고 이 사례 부동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 가면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그게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이런 거예요. A라는 물건의 가격을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지금 2021년 12월 시점에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우남동에 소재하고 있다. 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 물건이고 30평짜리 주택이다요. 그리고 방이 3칸이 있고요. 화장실이 1개가 있고 그리고 베란다를 이제 발코니라고 하는 거죠. 발코니도 전면에 1개가 있다. 이렇게 가져볼까? 자, 이런 주택의 가격을 거래사례표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 거래사례표법은 이게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 부동산이 되죠. 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거래된 사례, 매매가 된 사례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거래 사례를 하나 수집해서 그 사례 부동산을 이게 이제 거래 사례죠. 이게 사례 부동산인데 이 사례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비교를 해가면서 가격을 평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한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례를 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사례를 하나 선택했더니 이 사례가 2020년 12월에 거래를 했는데 3억의 거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근데 이건 누구하고 거래를 했느냐? 저하고 우리 원장님 사이에 거래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백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가정하죠. 백운동에 소재하고 있고 이것도 30평짜리 주택이에요. 그리고 방도 3칸이 있어. 다만 이거는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거실에도 1개가 있고 안방에도 하나가 있고 또 발코니도 앞뒤로 2개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똑같은 물건이 거래된 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성이 있는 부동산이 없으면 유사성이 있는 물건,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사례를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례를 대상보험사 행위에 맞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가격을 평가내는 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지금 사례를 보니까 이 사례가 저하고 우리 원장님 사이에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하고 원장님 사이에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지인 사이에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 가격 자체에 사정이 개입됐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원장님 사이에 거래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인 사이에 거래를 했더라면 사목이 아닌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 사례가 사정이 개입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더라면 사례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 하고 사례에 개입된 사정을 수정해줘요. 그 작업을 사정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보험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여기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이죠. 근데 사례를 보니까 사례가 2020년 12월에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거래는 1년 전에 했잖아요. 그지?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하고 B가 이 대상하고 사례 부동산이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1년 전에 거래된 이 가격이 지금도 2억일 수가 없어요. 3억일 수가 없겠죠. 1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준 시점에 거래를 했더라면 이 사례 가격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겠느냐 하고 이 거래 시점에 거래된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전환해 줍니다.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바꾼다. 이걸 시점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은 우남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사례부동산은 백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도 대상부동산하고 똑같은 우남동에 속해 있다면 3억이 아닌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례하고 지금 대상부동산의 지역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지역의 격차를 수정해 주는 거야. 그 작업을 지역 요인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면은 평수하고 방 숫자까지는 동일한데 화장실하고 발코니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도 대상하고 똑같이 화장실이나 발코니가 한 개씩 있었다면 또 3억보다 좀 적은 2억 9천 정도에 거래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 간의 물건의 차이가 나는 물적 차이도 수정해줘요. 이걸 개별 요인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작업, 사정 보정, 사시지계다.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 네 가지 사시지계 나중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이 네 가지 작업을 거치면 이 작업의 결과 산정되는 요인 비교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정 보정치가 95분의 100 그리고 또 시점 수기는 100분의 105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치는 100분의 95 그 개별 요인 비교치는 105분의 110 뭐 이런 요인 비교치가 4개가 나왔다고 가정하자요. 그러면 이 요인 비교치 4개를 사례가 얼마에 거래가 됐어? 3억에 거래가 됐죠? 이 사례 가격 3억에 4개의 요인 비교치를 전부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격이 얼마고 바로 산정되는 겁니다. 해보자 이거. 105. 그럼 이거 3억 곱하기 100분의 110이네. 그지? 뭐 3억 3천만 원이네. 그죠? 3억 곱하기 1.1이니까 3억 3천만 원. 금액이 암산으로 계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격을 산정해낼 수 있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제 초점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초점은요. 사정 보정치라든가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치를 어떻게 계산해내는가. 이 요인 비교치 4개를 어떻게 계산해내냐. 이게 관건이겠죠. 아주 쉬워요. 2월달에 한 번만 딱 얘기하면 그냥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점수를 한 개 따야 되고요. 실제 계산도 우리가 계산기 들고 와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죠? 30초 내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꼭 득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자, 비교 방식에서 원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라고? 비교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럼 이제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가격이 아니고 비교 방식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교재에 없습니다.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임대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평가하려면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야 가격이 있잖아요. 매매가 된 사례가 있어야 매매가 얼마가 됐느냐, 매매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매매 사례, 이 거래 사례를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거고, 임대료를 평가하려면
임대가 된 사례가 있어야 돼. 임대가 된 사례가 있어야 사례부동산에 임대료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임대료를 평가하겠죠. 그러니까 용어도 가격을 평가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를 평가하면 임대가 돼야 되니까 임대사례비교법.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료를 비준임료라고 하는 겁니다. 비준임료. 용어도 똑같아요. 어떻게 비준임료를 구하는가? 거래사례표하고 똑같습니다. 임대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그 사례부동산이 임대된 사례부동산의 임대료가 있겠죠. 이 사례부동산의 임대료에다가 거래사례표하고 똑같이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상대하는 요인 비율을 그대로 곱해줘요. 그러면 임대료가 상된다. 그러니까 거래사례표가 똑같은 원리로 임대를 평가하는 거니까 임대사례표는 공부할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올 것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원가 방식이 아니고 뭐 비교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임대사례비교법이라 하고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를 비준임료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까지는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앞 시간에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이었잖아요. 그 적산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고 했잖아. 비준임료가 아니고 이런 걸 구분하기 위해 시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존재해요. 이게 비교 방식의 또 다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가격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오직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이외에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공시지가 기준법도 거래사례표가 똑같은 원리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거래사례를 선택할 때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합니다. 표준지.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표준지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남동 지역에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려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하나 선정해야 되겠죠. 그게 표준지예요. 그 표준지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옆에 있는 개별 토지들의 가격도 다 따라서 공시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거야. 가격 공시에 대해서. 이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 가격으로 보고 거래 사례표가 똑같은 원리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표준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가 표준지이기 때문에 이 표준지는 정상적인 사례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사례라면 개입된 사정이 없으므로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 그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사정 보정을 하지 않고 바로 표준지 공시가에 이 작업부터 해가는 거야. 사정 보정 없이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거치고 그 밖에 다른 요인 보정을 할 게 있다면 그 밖의 요인 보정까지를 거쳐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바로 공시가 기준법이다.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가 딱 이겁니다.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하니까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정 보정 작업은 필요가 없다. 공시가 기준법도 뭐 거래 사례비교하고 똑같은 원리로 가격을 평가해내는 거니까 비교 방식은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만요. 거래 사례비교법 한 개만 알면 세 가지 방법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공부할 게 없어요. 원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적능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전혀 없습니다. 요인 비교치 네 가지 아까 뭐 100분의 95 이런 요인 비교치 네 가지를 산출하는 게 관건인데 그것도요. 2월에 한 번만 딱 들으면 아주 쉬워요. 전혀 틀릴 염려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득점하셔야 되겠고 특히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요 용어들이 바뀌면 안 돼요. 잘 들어.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는 사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이라잖아, 그죠? 이걸 공시가 비교법으로 바꾸는 순간 그 길로 저승길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거래사나 임대사는 비교법을 해야지. 이걸 기준법 이렇게 용어를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법, 공시가는 비교법이 아니고 기준법, 거래사나 임대사는 비교법이라 해야지. 거래사례 기준법 이런 소리 하면은 그 길로 내년에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용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절대 용어를 만들면 안 돼요. 감정평가는 규칙에 규정된 용어 그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은 비준가격이라지 적상가격이라 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 원가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은 적상가격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산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료는 적산임료로겠지 비준임료라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가 바뀌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용어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비교 방식이고 이제 마지막 방식 세 번째 수익 방식이 되겠네요. 실제 수익 방식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수익 방식 한 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될걸. 그 정도로 이게 방대하고요. 원리가 까다로운데 우리는 감정평가사 시험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는 원래 감정평가의 수익 방식에 아주 기초적인 10%나 20%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내요. 근데 그 아주 기초적인 1, 20%의 내용도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그대로 수익 방식은 개념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근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선생 잘 만난 거야. 이 중국의 개론 선생도 몇백 명 되겠죠. 되는데 감정평가는 원래 이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개론 교수들도 감정평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선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 파트에 있잖아요. 뭐 어떤 학원 가면 그죠? 복사물로 프린트물로 딱 한 장 딱 나눠주고요. 읽어보세요 하고 끝. 수업을 안 한 학원도 있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런데 안 갔다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중개사 시험을 칠 때 상당히 이게 감정평가가 어렵더라고. 제가 이 중개사 시험 응시할 당시는 개론을 강의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공법 강사였어요. 공법 강사를 하다가 이게 중개사 시험을 안 치면 안 되겠구나. 공법을 강의하기 위해서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강의를 하는 거지, 그죠? 다른 과목도 모르고 뭐 내 과목만 강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을 쳐야 돼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개론이라는 과목만큼 도깨비 같은 과목이 없는 거예요. 뭐 오만 그 떼만 개 다 나오죠, 그죠? 진짜 이게 완전히 뭐 잡합 박사가 안 되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참 난해한 게 감정평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제 시험 줄 때는 감정평가에서만 17문제가 나왔습니다. 40문제 중에요. 그런데 한 개도 안 틀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동안에 시험 출제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예측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맞췄습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이 3방식이 도저히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대구의 감정평가사한테 한 달에 60만 원씩을 주고요. 2달간 과외를 받았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진짜입니다. 120만 원 주고 과외를 딱 받고 나니까 완벽하게 터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감정평가를 좀 쉽게 여러분에게 접목을 시켜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 전문 영역이라서 괴로운 거예요, 실제. 자, 수익 방식도 가격과 임대료 평가 방법이 따로 존재하겠죠. 자, 수익 방식에서 먼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랬어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수익 가액이라 합니다. 어떻게 수익 가격을 구하는가?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구한다. 자, 이렇게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율로 나누는 것을 환원 또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이런 거죠. 만약에 A라는 물건의 가격을 2021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 수익하는 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물건이 장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산출해 줄 것인지, 장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미리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약에 이 건물이 앞으로 매년
1년에 1억씩의 수익을 산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익이 지금 1억하고 계산이 돼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1억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년 1억씩 나올 것 같다 이 말이니까 미래에 발생할 미래 가치잖아요. 그죠? 장래 예상치니까. 그럼 이 수익의 가치는 화폐 가치로 미래 가치거든. 그런데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인가를 평가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이 미래 가치니까 이것을 현재 가치로 전환해 버리니까 현재 시점의 가격이 산정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투자론에서 정리한 거 기억이 나야 돼. 자, 화폐 가치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 얼마큼을 가산을 하니까 할증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 얼마큼을 깎아버리니까 할인한다 또는 환원한다. 할인이나 환원이 같은 편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감정평가에 나오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얘기도 해드리는데 할인 또는 환원한다. 이 할인이나 환원은 같은 말입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 또는 환원이란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할증을 하든 할인을 하든 뭘 가지고 있어요? 이자를 가지고 있죠. 이자율. 화폐 가치를 계산하는 수단이 이자율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이자율만큼 깎아버리면 현재 가치가 계산됐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환원법은 수익 자체가 장래에 예상되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이자율로 할인해서 또는 환원시켜서 가격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환원시켜 가격을 구하니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요. 이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얼마인가? 순수익이 계산돼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가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얼마고 계산이 됐으면 이걸 이제 환원을 시켜줘야 돼. 근데 환원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자율. 환원시켜주는 이자율. 줄여서 환원이율 또는 할인시켜주는 이자율. 그래서 줄여서 할인율. 같은 말이에요. 이자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한 10%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까?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이. 그러니까 환원이율이 몇 프로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익과 환원율이 계산돼서 그럼 순수익이 지금 1억 그러면 환원율이 10% 이렇게 계산이 됐다. 그럼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을 시켜야 즉 나누어야 수익가격이 계산되죠. 이렇게 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 이걸 환원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환원 방법. 그래서 수익가격이 산정되려면 순수익과 환원율, 환원 방법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익 환원법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순수익이 지금 1억이고 환원율이 10%예요. 그럼 1억을 10% 나눈다. 얼마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10%로) 곱하면은 10%가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니까 곱할 때는 비율을 곱할 때는 10배만큼 금액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돼?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생각해봐. 1억, 10%가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1억 곱하기 10분이면 분자가 1이니까 1억이 분자로 가잖아. 그럼 1억 나누기 10 아닙니까? 그럼 얼마야? 1000만 원이지. 지금 곱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게 나누는 거잖아. 나누기. 그러니까 10분의 1로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1억에 10%를 곱하면 1000만 원이 되지만 1억을 10%로 나누잖아요. 그럼 10분의 1로 나누면 이게 10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10억이 되는 거야. 10억이 10% 나누면 10%가 10분의 1이니까 나눌 때는 10배만큼이 늘어나는 겁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나누기가 시험에서 나누기가 가장 많이 나와. 나누기. 비율로 나눌 때는 10%로 나눌 때는 10배만큼 늘어나니까 분자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돼. 그럼 1억에 0 하나 더 붙으니까 10억이라는 뜻이야. 10억. 곱하면 10분의 1을 줄어드니까 1000만 원이죠. 1억에 10%를 곱하면. 근데 나누면 10억이 됩니다. 집에 가서 계산기 한번 때려보세요. 자, 10% 나누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면 10% 나올 때는 분자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돼. 왜? 10배만큼이 늘어나니까요. 그럼 100원을 10%로 나누면 얼마? 100원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얼마야? 뭐라고? 정신 차려 수아. 1000원이란 뜻이죠. 만원을 10%로 나누면 10만원. 0 하나 더 붙으면 돼.
3.8을 10%로 나누면 38이 되는 겁니다. 10배가 늘어나니까. 점이 한 칸 뒤로 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10배 늘어나면. 그러면 38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이 10%로 나누는 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10% 나올 때는 그냥 분자에 0을 하나 더 붙인다. 단위가 10배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았죠? 그럼 계산기를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각이 이제 10억 계산했는데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해서 가격을 산정해내는 요 과정을 환원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각이 계산되려면 순수익과 환원율과 환원 방법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수익 환원법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순수익은 뭘 뜻할까요? 자, 우리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5종류의 수익이 있지. 저기 가능총소득부터 유효총소득, 순이업소득, 세전세금수익 5종류의 수익이 있잖아요. 그래. 저기 순수익이라는 게 바로 이 순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그랬잖아. 그죠? 투자 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경비는 항상 지출할 돈이니까 실제 수익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갈 돈이니까. 그래서 경비를 빼고 남는 수익이 실제 수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수익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 그랬고 이걸 줄여서 순소득, 소득이나 이익이나 수익이 같다 보니까 순수익, 순이익이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수익각을 구할 때 저기 수익이 뭘 뜻하느냐? 순영업소득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각을 계산하세요 하고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독보에서 순영업소득까지를 계산한 겁니다.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서 이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여기 순수익이 뭘 의미한다고? 순영업소득이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 차 딱 중요하다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돈 주고 만들어 오겠어. 깜짝이야. 실제 이제 순수익은 시험에 나올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환원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원 방법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환원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각을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계산 문제로 출제되겠죠. 그죠? 근데 홀수의 차이는 우리 시험에 홀수에는 환원율이 나오고 짝수의 차는 환원 방법이 나와요. 그럼 올해 시험이 32회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각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죠. 올해 시험에서는 이거 나왔고 내년은 33회죠. 환원율이 나옵니다. 괴로워요. 수익각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15초나 20초면 답이 나옵니다. 아주 쉬워. 순영업소득만 계산해서 환원율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저기 순영업소득 계산한 거 다 할 줄 알죠? 제가 가능총소부터 빼고 더하고 빼고 하면 순영업소득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지. 이 순영업소득 구해가지고 환원율이 몇 프로 딱 주거든. 그러면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올해도 수익가의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 순영업소득이 9천만 원, 환원율이 10%, 그럼 수익가격은 9억. 이거 암산으로 가능하잖아요. 이 환원 방법, 수익가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차라리 쉬운데, 그죠? 환원율에서 시험에 나오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건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환원율은 구조, 그 다음에 산정 방법, 그리고 계산 요령 다 습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공부거리가 많은데요. 실제 이제 환원율에 대한 내용은 2월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정리를 하기가 어렵고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수익 환원법이라 그래서 수익 환원법. 그럼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수익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가격이 아니고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분석법. 용어가 다르잖아요. 수익 환원법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수익 분석법이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야. 이 용어가 바뀌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출되는 임대료는 수익임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수익임료를 구하는가? 아주 쉬워요. 순수익에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이게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인데 수익 분석도 이 한 줄 외에는 시험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공부할 게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는데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수익 환원법을 수익 분석법으로 바꿔서 시험에 냈어요. 응? 시험 문제가 그거야. 딴 게 아니고 뭐 별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 가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뭐라 표현했지? 적상가격이라 했잖아요. 거래사례 비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은 비중가격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용어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3방식에서는 일단 체계부터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다 존재했잖아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적산가격,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적산임료,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비준가격,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비준임료.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는 또 다른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있었다.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은 수익가액.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분석법. 그 방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는 수익임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바뀌면 안 돼요. 이 3방식의 체계, 그리고 원가 방식은 가격 산출 중에 어디에 근거했다? 비용성에. 그리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그리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이죠.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원가 방식이 어디에 착안한 거냐? 비용성에 입각한 거다. 여기에 기억.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예요. 거래사례법과 공시가 기준법. 근데 이거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죠.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또 다른 가격 평가 방법이 뭐냐? 여기에 니은.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죠. 그게 디귿.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게 한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3방식의 체계 잡지를 잡는 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단계에서는 다른 것 뭐 원리 내가 일부 원리를 설명을 들었지만 그죠? 원리고 나발이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체계부터 잡으라고.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뭔가, 그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과 임대료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이렇게 어떻게 임대료 가격을 무슨 가격 무슨 임대료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용어들을 구분하는 게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체계를 딱 잡죠. 이 73페이지에 도표 나와 있죠. 그 73페이지 도표 그게 한 문제짜리다 이 말이야. 73쪽에 있는 도표, 그죠? 그 도표가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3방식 7방법의 체계를 먼저 딱 잡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을 붙이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에서 마지막 파트 맨 뒤로 넘기면 가격 공시제도. 한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 가격 공시제도는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건물 가격 공시제도로 나누는데요. 건물은 주거용 건물도 있고 비주거용 건물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리고 주택 외에 비주거용 건물은 어떤 게 있죠? 비주거용 건물이 뭐가 있노? 맞다, 그것도 건물이다. 상가나 공장이죠. 아미타불. 뭐 관공서도 건물이라. 그것도 건물인데, 그죠? 그거는 이제 상업용 건물, 비상업용 건물이 되는 거죠. 관공서는 수익 목적이 아니니까 비상업용 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주거용 건물도 있고 비주거용 건물도 있는데, 이 비주거용 건물 공시제도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 가격 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두 가지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가격을 공시할 때는 먼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공시합니다.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공시되면 이 표준지 공시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옆에 있는 개별 토지의 가격도 전부 공시해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그 주택. 자, 주택이 중요한데요.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옆에 있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전부 공시를 다 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다 공시합니다. 모든 단독주택 가격은 전부 가격이 얼마하고 공시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아요.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900만 채를 무작위로 뽑아냅니다. 900만 채, 한국감정에서 900만 채 아파트를 무작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출해가지고 그 900만 채 아파트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걸 공동주택 가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네, 가격 공시에서 제일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누가 공시하는 거예요, 누가. 왜 공시권자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면 토지 가격이 공시되나 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격이 토지나 주택 가격이 높게 공시되는 게 좋아요, 낮게 공시되는 게 좋아요? 따라한다. 적당하게.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아. 가격이 너무 높게 공시되면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시지가 제도 조정해가지고 가격이 높게 공시되니까 세금 부담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서울 강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높게 공시한다고. 너무 높아도 문제고 또 너무 낮게 공시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거야. 그럼 내가 팔 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항상 적정하게 공시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공시되면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있잖아요. 누구나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이해관계가 있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남동에 이 지역에 어떤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공시가가 너무 높게 공시되면 비싸게 또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 지역의 공시가가 너무 높아요?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만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주체. 무슨 주체? 그렇습니다. 공시주체라는 게 뭐야? 공시권자. 공시한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공시를 하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표준자, 개별, 표준, 개별, 공동 이렇게 돼 있죠. 자,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개별 공시가와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그 외에는 표준, 공동자가 들어가 있죠. 개별자가 들어가 있는 그 두 개는 아랫사람이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윗사람이 공시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윗사람이 누굽니까?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개별자 들어가 있는 그 두 개만 아랫사람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개별자 들어간 거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윗사람인 국장이 공시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 누가 공시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나중에 이의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돼? 국장은 무슨 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니까. 또 봐라. 개별자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돼. 여기 우남동 지역에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에게? 광주 북구청장에 가라. 이 말. 북구청장. 구청장에게. 아셨어요? 남구 백운동의 공시가가 너무 높다. 그럼 누구에게 가? 남구청장한테 가야 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장관에 가갖고 왜 공시가격이 높아요 하면 새끼야 그걸 내가 공시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시한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아셨어요? 이거 바뀌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딱 기억해. 개별자 들어간 거 두 개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나머지는 국장. 이 공시권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공시 기준일은 공시지가든 주택가격이든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일 1일 시점에서 볼 때 이 토지의 가격이 얼마다 하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언제까지 공시를 해야 되냐? 주택 가격을 먼저 공시하고
토지 가격은 주택 가격보다 한 달 정도 뒤에 공시를 합니다. 가장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공시를 해요. 그럼 표준주택 가격이 1월 말까지 공시되면 그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전부 산정을 해가지고 시장구축청장이 4월 말일까지 공시를 합니다.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 안 한다 그랬죠. 표준주택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하고 똑같은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장관이 공시를 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먼저 1월 말, 4월 말까지 공시를 하면 이제 그 토지 가격은 2월 말이나 5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뒤까지 공시를 합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국토교통장관이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2월 말일은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죠.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월이 28일까지 있으니까 2월 28일까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2월 27일 날 공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1월 31일 날 공시할 수도 있고 1월 6일 날 공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산정할 때마다 그 언제까지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시일이 늦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무조건 2월 말일까지는 공시를 해야 돼. 표준지 공시가를. 그럼 이게 2월 말까지 공시가 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시장구축청장이 산정해서 5월 말일까지 5월 30일까지 공시한다. 그러네. 자, 제일 먼저 정리할게요. 누가 언제까지 공시하는가? 요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 공시하나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자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공동주택 가격을 국장이 4월 30일까지 공시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2월에 가서는 이제 한 개만 내용을 첨가하면 돼요. 공시가가 공시가 됐을 때 이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수용할 거 아니야. 그럼 수용하면 토지소유에게 뭐 지급해야 돼? 보상금 지급해야 되죠. 수용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보상금은 개별 공시가 아니고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야. 근데 토지에 우리가 토지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부과죠.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로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표준지가 개별 공시가보다는 가치가 훨씬 높겠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니까 지금 이 우남동이라는 지역에서도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멋진 토지가 표준지 아닙니까? 근데 그 토지는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지역 내에 맹지도 있어요. 표준지가 평당 50만원 같으면 맹지는 평당 3천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3천원짜리에 50만원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한다. 그럼 땅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걸.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은 개별 공시가를 기초로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 공시가의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정리하면 가격 공시도는 한계를 득점할 수 있어요.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6주 과정으로 그 입문 이론을 다 점검을 했고, 우리 그 교재에서 이제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1년간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까 체계를 한번 잡아본 겁니다. 11, 12월 과정은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내용을 파악한 게 아니고요. 틀을 잡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11, 12월 과정을 들은 분과 듣지 않은 분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1, 2월에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2달 동안 수업한 내용은 8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기본서는 640페이지입니다. 한 주에 80페이지씩 진도가 나가야 돼. 우리가 2달 동안 다룬 내용이 한 주에 4시간 만에 80페이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번 들은 사람은 그래도 저거 한번 들어봤다. 용어가 익숙하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1월부터 처음 시작하면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늦게 든 것으로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11월부터 수업을 들었으니까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내년에 합격 못하면 정말 연구대상 되죠.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겨울 방학이죠. 방학이니까 저 어디지? 그
남구 저기 백운동은 12월에 개강을 했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수업이 있어요. 다음 주 수업이 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백운동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할 거는 정책론하고 금융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하루에 다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거기도 감정평가론은 어저께 다 끝냈어요. 근데 이제 정책론하고 금융론은 중요파 내용을 정리를 안 해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4주밖에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정리할 건데 도움이 되는 분은 글로 들어오시면 돼. 다음 주 목요일 아셨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들었으니까 정책론 듣고 그 다 들었잖아요. 금융론도 그죠? 들으신 분은 그냥 들은 대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다음 주는 일단 방학이니까 휴강이고 2주 후에 이제 1월 우리가 보자. 1월 3, 4, 5, 6, 7일 정도에 뵙겠네요. 그럼 1월 달에 오실 때는 이 책이 아니고 기본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죠? 기본서 두권째. 그걸 갖고 오시는데 기본서를 여러분이 손에 딱 쥐면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입문서에다가 필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본서를 찾아서 필요한 걸 또 옮겨줬고 뭐 줄치고 일치하지 마라. 일치하지 말고 기본서에 자기 이름만 딱 적어요. 자기 이름만 적고 깨끗하게 들고 와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1월 첫 주에 제가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1, 2월 2달 공부 요령 1월 한 달 동안에 공부해야 될 것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공부를 하되 1시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라. 또 책의 필기는 어떻게 해라.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업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깨끗한 상태로 그 기본서에 직접 이제 필기를 해가면서 1월부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이 책을 가지고 필기하는 훈련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제대로 된 필기를 기본서에 해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도 1월 달에 다시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2달 공부했으니까 한번 복습이나 하자고 또 뭐 하는 거는 좋죠. 할 때는 뭐 하라 그랬지? 공부를 할 때는 민법 동영상 들으라니까. 개론을 보지 말고. 안 봐도 돼, 개론은. 알았죠? 민법 동영상을 빨리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요. 용어를 빨리 익히고 법리를 이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민법을 초기에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중개소 공부는 중구난방이 됩니다. 절대 합격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음에 1월 초에 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월 말까지 공부할 때는요. 온리 민법, 개론 공부는 하루에 30분 하면 돼. 수업 한 날. 매주 금요일 날 30분만 딱 숙제 내주는 거 하고요. 그 외적으로 공부 시간이 확보되면 무조건 민법에 전력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말까지 민법을 궤도에 끌어올려야 돼. 안 그러면 다른 과목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중간에 가면 2차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론 선생인데 민법 공부하라는 것도 나도 가슴이 아파. 내가 뭐 공부시켜야지. 근데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먼저 터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궤도에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10분이라도 공부 시간이 확보되면 계속 그냥 이어폰 그냥 꽂고 다녀요.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그죠? 길거리 갈 때도 듣고 설거지 때도 듣고 주무실 때도 그죠? 이어폰 꽂아놓고 들으면서 원장님 이런 꿈에 원장님이 나와야 돼. 그래야 민법이 조기에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개사는 합격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 조금이라도 공부 시간이 확보되면 민법 공부에 주력을 하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이제 12월이 열흘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며칠 안 남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년을 되돌아보셔야 되겠죠. 2021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해고해 보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년 계획표를 짜요. 반드시. 내년에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어 봅니다. 적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적어 놓고 그대로 한번 해봐야 돼. 계획을 잡았으면. 그죠? 그러면 내년이 좀 다르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이맘때 가면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회고할 수 있을 거야. 진짜 내년 이맘때 딱 가서 1년 뒤에 그죠? 야, 진짜 2022년은 진짜 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았다. 그런 한 해를 내가 보냈다. 이렇게 1년을 회고하면요. 여러분의 목표도 다 달성돼 있고 2023년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이런 멋진 한 해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1년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2주 동안 건강하시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